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다만 방역당국은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오늘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석탄발전소 3기가 가동 정지되고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 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됩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세계 금융불안의 중심에 놓인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큰손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미국 금융권 구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일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굴종 외교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소집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거듭 규탄했고 주요 7개국 G7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아무런 대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국내 입찰에선 외국 업체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인데 오늘 발표될 코레일 입찰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병원과 약국,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자율로 바뀌게 되는데요. 정부는 고위험군의 경우엔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밤샘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온 국민이 발을 구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7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오늘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 택시와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이후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7.5% 줄고 위중증 환자도 54.6% 감소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나 역사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한 장소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따라 고위험군 관리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 강화로 위중증화 비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버스, 지하철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생활 방역을 강화합니다. 버스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서 실시간 도착과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할 때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하철은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수도권 1호선에서 8호선 객차별 혼잡도를 제공합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은 어젯밤 10시를 기해 그리고 수원과 부천, 안양, 오산 등 경기 중부 11대 도시에 대해선 어젯밤 9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환경공단은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발령지역 내 석탄발전소 3기 가동이 정지되고 다른 3대는 상한 가동 범위를 정해 운영을 제약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 시간이 줄고 가동률을 낮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이뤄지고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면서 한일 관계의 판이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굴종, 조공 외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외교가 상대방 마음을 열고 관계의 판을 바꾸는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커다란 성공이다. 우리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단 이틀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일본의 정치, 경제, 미래 세대와 충분히 교감한 덕분에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기시다 총리와 독대 뒤풀이 때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얘기를 나눈 일.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오므라이스 달걀 2개를 논한 일. 공명당 대표가 지난해 선물 받은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온 일 등 이모저모 방일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목례해서 논란이 된 이 장면, 대통령실은 일본식 의전으로 기시다 총리가 태극기에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은 촬영 각도상 명확하게 안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정쟁화한다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 알량한 정치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일, 친중, 종북, 현미 같은 운동권 냉동인간의 시각은 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겁함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냐, 역대 최악의 굴종, 조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작부터 강제징용 면죄부를 주더니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한마디도 못하고 만찬에서 폭탄주만 마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영업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업했다면 기업의 오너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24일 서해 수호의 날에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까지 외연을 넓혀 더 길고 거칠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의 사과 표현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했던 사과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어제 YTN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표현의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대 내각의 인식 중에는 식민 지배의 강제성, 부당성까지 인정했던 칸 나오토 총리의 선언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용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청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간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저출산 대책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안 마련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隣国であるだけに様々な経緯や歴史もありますが、それを乗り越えて困難な決断と行動されたユン大統領には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비춰볼 때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등 무거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5월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추후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과 공식 입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국민 3명 중에 2명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8일에서 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일 정상회담 뒤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는 다시 한반도를 찾아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미사일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8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는 게 합참의 분석입니다. 현재는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된 동창리는 지난해 12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서해 위성시험장이 있는 곳이어서 관련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중심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00km라는 점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략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와 F-16, 우리 공군의 F-35의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훈련한 겁니다. 전략 자산인 B-1B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건 지난 3일 연합 공중훈련 이후 16일 만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예정된 훈련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고체 연료 추진 ICBM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핵 선제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오늘 공개회의를 여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북한은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16일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예년과 달리 연합훈련 기간에 잦은 도발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를 향해 압도적인 공세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까지 위협했습니다.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대적 대응 방침을 피력하셨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함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여전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 성명 재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무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도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비판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북한 이웃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현지 시각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 스위스 국립은행의 지원 덕분에 UBS가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UBS에 최대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 해셔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연락해 은행권 위기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버핏과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주 최근 지역 은행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핏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 지역 은행에 투자할 가능성을 논의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지도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동결을 택하거나 올리더라도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배경이 뭔지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으로 신생 기술 기업이 입은 타격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옮겨갔고 설상가상으로 실리콘밸리뱅크가 주로 투자한 채권 가치도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역시 혼란을 키우며 연준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긴축의 배경이 됐던 고물가는 조금씩이나마 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지만 지난 2021년 9월 이후론 가장 작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3월 이후로는 5%대로 확실하게 거의 진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는 물가 흐름 속에 은행의 줄 파산까지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 대차 대조표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기대에 따라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긴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침묵에 개발이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직접 약속받았다는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재구속 수사에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에도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구속돼 법정에 서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역시 김 씨가 유일합니다. 김 씨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1년이 지나서야 기존 공소 사실과 어긋나는 추가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속과 기소는 살떨리는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데 일단 기소해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바꾸는 건 매우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재판 전략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은 김 씨가 다 했다며 각자 책임을 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처벌받더라도 진실만 말하겠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이미 주변으로 2천억 원 넘는 재산이 동결된 김 씨는 검찰이 고작 200만 원 들어있는 계좌까지 뒤진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428억 약정 혐의에 대해선 이미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적용돼 상당한 실체가 드러났다면서도 서두를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수사가 마무리된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쨌든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긴 호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부가 근로 허용 시간인 주 52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주 40시간 미만의 근무 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주간 근무 시간인 36.7시간으로 조사됐는데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원하는 근로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주일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주 38.6시간, 여성은 주 34.2시간 근로를 희망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하는 근무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40대와 50대가 주 37시간 근로를 희망한 반면 30대는 36시간, 20대 이하는 주 34.9시간을 선호해 20대와 50대 사이에는 3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연장 방안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취업자들은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허용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합리한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T나 게임 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깨알 악습으로 보고 있고요.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므로 우려가 큽니다. 직장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2021년 기준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는 11일로 5일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윤 대통령까지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 50시간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함께 연장 근로에 따른 장기 휴가 보장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또한 오늘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 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들고 있습니다. 트램 기술은 무려 10여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 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 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기업 CRRC, 중고 중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에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일단 기술 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입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나 거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의 입찰 제도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30년 동안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또 역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그 당시에 구매값뿐만이 아니라 향후 쓸 수 있는 연도 총 30년 동안의 전 생애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가운데 오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코레일의 KTX 평택 5송선 고속열차 입찰에서 혈세를 들여 개발한 고속철 기술이 과연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항구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부두에 있던 박물관도 바다에 잠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에콰도르 항구 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훼손됐고 산사태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Desgraciadamente se le cayó su casita abajo, su familia quedó aplastada con el agua llena. Perdió 5 familias. 에콰도르 해안 지역 한 부두에 있었던 박물관은 지진으로 바다에 빠져 지붕만 내밀고 있습니다. 60여 년이 된 이 해양 박물관은 최소 5,000개의 해양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일단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e acuerdo con el Instituto Oceanográfico, no se han dado las razones para preocuparse por un tsunami.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에서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진으로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방글라데시 남서부 도시 쿨나에서 수도 다카로 향하던 버스가 시브차르 지역의 한 고속도로 다리 진입로에서 난간을 들이받은 뒤 9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9명이 사망했으며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과속으로 버스가 통제력을 잃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격리라든가 아니면 사급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 안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이제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한일 외교의 판을 바꾼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공통되게 나온다며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린 주 69시간 노동 방안에 대해선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인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역시 화두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여전한 만큼 이번 방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건 물론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후속 조치에 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악화일로 했던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강제징용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도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주 69시간 근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나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 취지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였다며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와 함께 김 대표가 강조한 정부 여당의 원팀 기조에 맞춰 정부 정책 발표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과 확대 해석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고위 당정협의회 발언과 관련해 아무리 자화자찬을 늘어놓아도 역대 최악의 굴종 조공 외교를 가릴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모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물을 하나로 안기고 기껏 얻은 것이 굴욕적인 관계 정상화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잡혔지만 강제징용을 비롯한 역사 문제와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회담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셉니다. 핵심 의제였던 강제징용 해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거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까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우려는 커졌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계속해서 위안부 합의를 거스르는 태도를 보여온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면 문제 삼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독도 문제 전문가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독도 문제가 쟁점화하지 않게 일본 측 언급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독도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를 떠보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부 방침에서 정부 입장도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반대로 올봄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리고 과연 그게 최선의 방안이냐라는 게 이제 전혀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 보고안의 전환점은 마련됐지만 이처럼 남은 현안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저녁밥 제공을 축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김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교시도 시작하기 전인 아침 8시부터 대학생들이 식당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반찬을 마음껏 골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1,000원 학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계속 1,000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1,000원 학식을 먹었거든요.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식만큼은 가격이 저렴해 든든합니다. 19년도 때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쭉 1,000원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학식은 계속 가격이 안 바뀌어서 좀 부담이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재료비가 부쩍 올랐지만 졸업생들의 기부금 등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원래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2,000원 가격을 유지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침 한 끼런이라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는 또 다른 대학교. 최근 총학생의 지원으로 공짜로 아침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식권 100장은 20분 만에 동났습니다. 행사 시작한 날부터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오늘은 특히 더 공짜로 행사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3일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두 대학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식당 5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사실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비싼 돈 주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살짝 좀 학식이 오래 열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학식은 저렴하다는 게 오랜 인식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갱년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폐경 이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까지 커지자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폐경되고 나서 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꿈을 또 항상 많이 꾸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우울감도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 데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폐경이 지난 여성의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65세인 폐경 이후 여성 1,197명을 조사했더니 취침과 기상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보일 위험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중간 시각이 3시 반으로 오전 2시와 4시 사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자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일 위험이 각각 68%와 62%씩 높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줄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생길 때 이제 호흡이 엉키거나 아니면 호흡 문제가 생기면은 렘수면일 때 더 많이 깨게 되겠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이에 깨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 그리고 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악화되면 2차적인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식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0여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실화가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우태인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진화에 나선 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전남 순천시 금칠이 인근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18일 밤 9시 20분쯤. 12시간 동안 계속된 이 불로 산림 16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었고 4개 마을 주민 59명이 대피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두 산불 모두 산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산하고 연접된 주택인데 그 주변에서 낙엽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원인자하고 원인은 밝혀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해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웠던 경북 상주 산불도 밤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고 헬기가 동원돼서야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충북 제천 백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담뱃불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7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184건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대부분이 실수로 인한 논밭드롱 소각, 쓰레기 소각 또는 집안에서 쓰고 남은 재, 즉 화목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낮 12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통해 방일 성과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 등 실무 절차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춘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 실시와 증인 참고인 채택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6일 동해상으로 화성 17형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계기로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이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방러 기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여자 배구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흥국생명이 최종전에서 2위 현대건설을 꺾었습니다. 이제 시즌을 마무리한 프로배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본배구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대결. 김연경 등 주축 선수들이 빠졌지만 경기는 접전이었습니다. 승부처였던 3세트. 흥국생명은 박현주의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박현주는 개인 최다 득점인 25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하자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배구 흥행을 이끄는 팀답게 흥국생명의 안방에는 6천여 명이 몰리면서 이번 시즌 최다 관중 기록도 썼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최하위 삼성화재가 주전이 빠진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을 꺾었습니다. 원래 하던 멤버 그대로 들어가서 팬들 앞에서 꼭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더니 저희 다 같이 꼭 이겨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되게 뿌듯합니다. 여자부는 23일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의 플레이오프로, 남자부는 22일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준플레이오프로 본배구에 막을 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현재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켜서 공기도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나날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 대전은 2.6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는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주 중반까지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